근데 그 손자가 얼굴이 새파란 거예요. 할머니 어떡해요? 할머니 어떡해? 이러면서. 여경이 화장실을 이용한 거예요. 화장실을 이제 이용하는 방향이 남성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앉아서 보니까 구멍이 하나가 딱 보이더래요. 꼭 오해 배수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만화는 96년도에 그려졌고 그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고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담을 보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입니다. 네, 전지영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심윤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형사님, 작가님, 혜령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공포 사연을 제보해 주시면 아주 맛깔나고 공포스럽게 괴담을 보다에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보자 A씨의 아주 특이한 동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A씨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꿈을 꾸셨을 때 일이에요. 한날은 주무시다가 꿈을 꾸시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걸어 들어오더라는 거죠, 방 안으로. 그리고 그 뒤쪽에는 이 호랑이보다 더 큰 새까만 멧돼지가 들어오더래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좀 무섭잖아요. 근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이불을 감싼 듯이 너무 포근하고 편안하더라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이 호랑이 있잖아요. 먼저 들어온 호랑이가 몸에 줄무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줄무늬가 너무 희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이게 너무 생생하고 신기하니까 할머니께 이 꿈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거 태몽 아니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실제로 태몽 맞았던 거예요. 실제로 임신이 맞았고요. 근데 이제 평소에 다니던 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임신이 확인되고 나서 어머니께서 좀 신경이 쓰이셨대요. 그 꿈 내용에 대해서. 평소 다니던 절이 있었는데 또 왜 가게 되셨냐면요. 꿈속에서 두 개의 동물이 나왔잖아요. 호랑이와 멧돼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쌍둥이가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초음파 기계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수주가 지나야 그 쌍둥이 확인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추측만을 가지고 절에 스님한테 여쭤봤는데 이 스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뱃속에 있는 거 둘이 맞는데 나오는 건 하나일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먼저 들어왔다던 그 호랑이 있죠. 그 호랑이가 형일 텐데 줄무늬가 희미하다고 하지 않았냐. 걔가 타고난 운수가 좋아서 집안에는 도움이 될 텐데 건강이 아주 안 좋을 거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뒤따라온 그 멧돼지 있죠. 그 멧돼지가 동생일 건데 그 멧돼지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 호랑이의 줄무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수호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놀래서 둘 다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여쭸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으세요. 그러면서 동생 쪽이 그러기로 마음을 먹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A씨였어요. 그 동생의 사연을 들으셨잖아요 방금. 그래서 어머니도 계속 마음에 쓰이셔가지고 그 이후로도 임신 시도를 하셨대요. 근데 잘 안 되셨대요. 그리고 그 동생과 관련된 태어나지 못한 동생과 관련된 어떤 일화가 있어요. 이 A씨가 군생활 중이었는데 최전방에 있는 GOP에서 근무를 하셨을 때 일이에요. 당시에 한창 그 대기초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부대 내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단체로 근무를 가서 쉬는 공간, 임시 건물이거든요. A씨는 후임과 함께 크레모아 아시죠? 예. 그 크레모아 격발장치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그 장치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격발장치 테스트라는 게 사실은 별거 없다고 해요. 우선 손잡이에 안전핀은 뽑지 않고 그 검책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류가 흐르는지 판단하는 그 기계를 달고 버튼을 누르면 파란 불빛이 나오면 된 거예요. 그걸 한창 막 검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형!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형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박병장님, 뭐 김상병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근데 난데없이 형이라뇨. 그래서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부사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자기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A씨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꼭 자기를 부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봤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요, A씨의 머릿속에 태어나지 못한 동생 있잖아요. 동생이란 생각이 확 스치더래요. 그래서 막 오싹한 기분을 가지고 멍하게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대기초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무 잘 하고 있나 뭐 확인 전화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후임을 보내잖아요. 전화 받고 와라. 그때는 귀찮았음에도 본인이 직접 가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통신보안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선에 무슨 이상이 있나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쪽에서 푹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뭐가 사방으로 막 튀어요.
그래서 놀래서 밖으로 뛰쳐나가 봤더니 아까 부사수 후임 있잖아요. 후임이 자기 손을 내려다보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 부위에서는 막 피가 솟구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A씨가 점검하던 그 격발기 있잖아요. 네. 그 격발기를 다른 선임이 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안전핀이 뽑힌 채로요. 알고 보니까 근무를 서고 돌아오던 어떤 다른 선임이 격발 장치를 자꾸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건지 안전핀이 뽑혀 있었고, 근데 하필 그 뇌관이라고 하죠. 크레모아를 폭발시키기 위한 폭약을 들고 있던 그 후임이 그대로 이제 손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부위가 몇 개 날아가 있고요. 그 옆에서 그 아까 격발기를 쥐고 있던 그 다른 선임 있잖아요. 선임이 완전 몸이 굳어가지고는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난리가 났대요. 구급차도 출동하고 헌병대도 출동하고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죠. 물론 그 원래 A씨가 격발기를 점검을 했어야 되잖아요. 격발기를 본인이 이렇게 간수를 했어야 되는데 전화를 받으러 간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대 내에서 그쪽으로 전화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상했어요. 뭐 다행히도 그 통신장치 오류로 그 장소를 벗어났다,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영창은 가지 않았는데 분장을 하고 분통장을 일주일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만 했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부사수 후임은 폭약 그 독성이라고 하죠. 그 독성 때문에 팔꿈치 아래를 아예 절단을 해야만 했대요. 그리고 아까 그 격발기를 쥐고 있었다던 다른 선임, 그 선임은 그 영창을 다녀와서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해요. 왜 그 선임이 그때 와서 격발기를 쥐었는지, 그리고 안전핀은 왜 잘 달려있다가 뽑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상한 전화는 뭐였는지, 그 뒤쪽에서 부르던 형이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는 뭐였던지, 그리고 이 A씨가 만약에 그 전화가 걸려왔을 때 후임을 보내고 본인이 남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진짜 의문이라고 해요. 근데 다만 그 A씨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태어나지 못하고 형의 수호령이 되었다던 동생 있잖아요. 그 동생이 그때도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보자 A씨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요. 이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더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보자분을 당시 임신 중이셨던 어머니 K씨, 그리고 제보자님의 외할머니시죠. 그러니까 K씨의 어머니, 두 분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날은 오전부터 장맛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대요. 그때가 초여름이었는데 당시 K씨는 만삭이었는데 이른 초저녁부터 막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그 해운대에 있는 산부인과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그 폭우를 뚫고 외할머니, 제보자 외할머니니까 K씨의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부산 대신동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길고 긴 진통 끝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태어난 아기가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걱정을 했대요. 아니, 왜 이렇게 애가 작냐, 얘가 젖을 제대로 물 수는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 아기는 신생아실로 들어갔고 기진맥진에서 지친 K씨 옆에 할머니가 엎드려서 잠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죠. 전에는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차가운 바람이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고개를 탁 들어가지고 주변을 막 둘러봤죠. 근데 저쪽에 입구 쪽에 하얀 머리를 쪽지고 위아래로 깨끗한 새하얀 한복을 입은 어떤 할머니가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입구 쪽에. 그래서 할머니가 누구세요 했는데 그 입구 쪽에 있던 그 하얀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턱짓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디를 가리키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그 병실 바깥쪽을 가리키는 듯한 그런 턱짓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할머니 남의 병실에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 하시면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 하얀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손을 탁 붙잡으셨대요. 무슨 일이 있으시냐. 근데 손이 너무 차갑다라는 거예요. 마치 얼음을 준 것처럼. 그래서 깜짝 놀라서 탁 손을 놨는데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꿈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평소에 예지몽을 가끔 꾸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했던 턱짓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생아실, 그러니까 손자가 오늘 태어나서 지금 누워있는 바로 그쪽 방향이었대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할머니가 급하게 이제 나갔는데 그때가 새벽이었거든요. 조용히 신생아실로 다가가서 그쪽을 딱 봤는데 유리창이 있잖아요, 크게. 불이 착 꺼져 있고. 근데 그쪽에 간호사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졸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신생아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뭐 깨우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 깨면 아기가 전체가 다 울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간호사를 깨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 좀 봐달라 그랬더니 간호사가 에이 할머니 걱정 왜 그래 많으세요, 그러면서 아기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손자가 얼굴이
탈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도 젊은 간호사여서 너무 당황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머니 보고 오히려 물었대요. 할머니 어떡해요? 할머니 어떡해? 이러면서. 그래서 2명 중에 1명한테 이제 의사 선생님 부르라 하고 나머지 간호사한테 깨끗한 소독된 스포이드랑 따뜻하게 데운 물 그걸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스포이드로 따뜻한 물을 해서 입에 떨궜답니다. 근데 그 아기가 그 물을 넘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냥 넣으면 옆으로 쪼르륵 흘러내리고 쪼르륵 흘러내리고.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따뜻한 품에 안고 그렇게 하셨는데 와, 그렇게 수분이 지나니까 갑자기 아기가 꼴깍 한 방울을 삼키더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파랗던 입술 부분부터 원을 그리면서 밝게 돌아오더래요. 낯빛이. 그래서 할머니가 됐다. 그리고 간호사한테 우유를 따뜻하게 좀 데워달라. 그리고 우유를 가져다 먹였더니 그것도 잘 먹고요. 사실 이 할머니가 한국 전쟁 중에 간호병으로 종군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가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이 제보자분이 컸을 때 들려주신 말로는 아마 그때 나타났던 그 하얀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삼신 할머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죽을 판이니까 어서 가서 도와줘라. 뭐 그런 의미로요. 자, 그리고 바로 그때 그 하얀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살려서 그 제보자분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고 그렇게 쌈무이라는 네,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태어나던 날에 실화입니다. 뭔가 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밤하늘의 별이 되신 할머니지만 앞선 사연을 정리하면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 하늘에서 저를 아직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담인데 할머니 살아생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TV 음악 프로그램 보고 있으면 아유 우리 손자도 뭐 TV에 나왔으면 좋겠다 막 그러셨거든요. 아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끝내고 우리 혜령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수호령이 되는 그 기준이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준은 있어요. 그 엄청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수호신이 되기 위해선 그 집은 굉장히 많이 공들여져 있는 집안이어야 돼요. 오, 옛날부터요? 옛날부터 많이 닦여져 있고 그래야지 조상님들도 이제 돌아가시면 닦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천도가 된다거나 그러거든요. 그러하신 분들만 요건으로 수호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 살아생전에 너무 애틋하고 너무 사랑했고 죽는 순간까지도 뭔가 걱정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한 원력, 힘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호신으로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외할머니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아주 아기 때부터 할머니의 그 절절한 뭔가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아마 그러한 마음을, 애틋함을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쌈무님께서 지금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할머니께 그렇게 마음을 올리고 그랬을 때 할머니도 충분히 그 기운을 받고 계시는 거군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쌈무님께서 지금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닐까. 잠깐만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진짜 소중하게 또 키우다가 보낸 그 반려견이 있거든요. 걔가 너무 보고 싶은데 혹시 동물도 수호령의 개념으로 올 수가 있나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강아지, 고양이는 영물이에요.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서 존재하는 동물들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3가지의 영혼이 2가지만 갖고 있지만 그 2가지만 굉장히 깨끗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죽어서도 주인을 기다려요. 그리고 막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내가 키웠던 동물들이 길을 안내해준다. 근데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예요? 정말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소 원앙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같이 길을 간다든지. 그럼 그분은 소를 키우신 거예요? 소를 키웠던 분이신 거죠. 아니면 이제 강아지들 멍멍 길을 알려주는 거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믿었던 가족, 지인들을 독살한 여성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는 1986년 되게 오래됐죠. 10월 31일 40대 여성이 자신의 친구와 같이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음료수를 마시고 거기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숨을 잘 못 쉬고 막 이제 경련이 일어나서 바로 이제 사망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사망했던 그 유족들은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 이제 경찰 과학 수사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CCTV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단순 심장마비로 이제 사건이 종결돼요. 종결됩니다. 예전에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개월 있다가 그 친구에게 음료수를 주었던 사람이 김선자라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두 번째 여성 연쇄 살인범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박불례라는 사람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보통 여성 연쇄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힘이 이제 남자보다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흉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독약, 독극물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다 지인들이 아는 사람들.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인들을 대상으로 독살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독살이 있은 다음 5개월 후에 두 번째 사건이 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김선자에게 같은 개를 하던 모임인데 700만 원을 빌려준 전씨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돈을 주겠다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대담하게도 버스 안에서 이제 사건이 납니다. 버스 안에서 음료수를 마시라고 주고, 그 음료수를 마신 또 전 씨가 바로 또 버스 안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또 조사가 안 됩니다. 더욱 놀라웠던 거는 1988년 3월에는 김선자의 아버지, 그리고 4월에는 김선자의 동생이 같은 방식으로 버스에서 사망을 합니다. 이때도 또 사건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보면 김선자가 아버지한테 300만 원이 채무가 있었고 여동생한테 1000만 원이 채무가 있었어요. 결국엔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죽은 다음 한 4개월 후에 이번에는 사촌 시누이를 대상으로도 범행을 합니다. 사촌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르다, 네가 좀 빌려주면 뭐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도중에 또 똑같이 이제 음료수를 주고 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경찰이 좀 이상해가지고 부검을 하기로 합니다. 이제서야. 예, 이제서야. 옛날 사건이지만 이 김선자의 사촌 시누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김선자의 범행이 알려지기 시작하죠. 경찰이 보니까 김선자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다 약간 독살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김선자를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또 증거 없으니까, 결정적인 증거 없으니까 자기를 의심한다고 막 항의를 하고 해서 경찰은 체포할 수는 없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품의 출처? 그렇죠. 그걸 약품도 조사한다거나. 있고, 일단은 사망했던 사람들의 독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미 사망했던 사람들은 다 매장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는 화장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매장을 했는데, 그래도 경찰이 어렵게 유족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시체를 다시 파는 거죠. 파묘를 하는 거죠. 와. 근데 유족들도 그 피해자들이 사망한 게 이제 좀 이상했으니까 동의를 합니다. 아버지의 시체는 화장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나머지 이제 시체 내구에 대해서 그 묘를 파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니까 그 시체 내구 중에서 세 구에서 청산염이라고, 우리 청산가리라고 하는 네. 청산염이 검출이 됩니다. 청산염이 검출됐다는 거는 누군가 3명에 대해서 독살을 했다는 얘기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선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안 나왔는데, 안 나온 이유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2년 이상 돼서 가 부패가 심해서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 청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몸에 흡수되면 이 뼈에 계속 남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일단은 단서를 잡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누군가 독살이 당했다면 분명히 아까 우리 산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독이 있어야 됩니다. 독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김선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압수수색을 하는데 처음에는 찾지는 못했어요, 청산가리를. 그런데 예상치 못한 데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경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이 김선자가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여경이 동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경이 동원돼서 수색을 했지만 못 찾고 있었는데, 여경이 화장실을 이용한 거예요. 화장실을 이제 이용하는 방향이 남성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남성은 이렇게 보고 여성은 이제 앉아서 볼일을 보기 때문에, 앉아서 보니까 당시 이제 주택이 예전 주택이라서 목조 건물 기반이 돼 있었대요. 구멍이 하나가 딱 보이더래요. 앉아서 딱 보니까. 네. 그래서 뭔가 끄집어 보니까 신문지에 싼 청산가리가 있었던 거예요. 청산가리 20g 정도?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고, 그 다음에는 또 거기서 이제 피해자들의 반지, 뭐 통장, 뭐 수표, 그런 것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선자를 체포를 했는데, 김선자는 이렇게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 안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재판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결국에 김선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런데 교도소의 수감 중에도 계속 자기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이런 것 때문인지 김선자는 6번이나 사형 집행이 유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1997년 12월 30일 오랫동안 이제 미집행된 사형수들을 한꺼번에 사형을 시켰습니다. 22명과 함께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김선자는 자기의 죄는 가난이다. 가난 때문에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돈을 마음대로 쓰고 죽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선자는 당시에 캬바레라고 하죠. 캬바레. 캬바레요? 캬바레. 그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유명했죠. 불륜할 수 있는 곳. 그쪽을 많이 들었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박까지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고, 그 돈을 다 지인들한테 빌렸는데 그걸 못 갚을 상황이 오니까 지인을 죽이는 방식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죽이는 것도 오픈된 곳에 다 사건이 나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오픈된 곳에서 사건이 나면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심리적 위안인가요?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은 건 혼자 죽은 거고 옆에 있던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동생한테 음료수를 주고 동생이 쓰러졌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병원까지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덕심이 없네요. 이게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의 어떤 마인드 있잖아요. 예. 그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인들은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범죄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돈을 훔쳐서 안 갚을 수 있을까? 쉽게 돈을 갈취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주는 음료수는 좀 조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번 마시죠. 근데 궁금한 게요. 보통 청산가리를 먹고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예. 거품을 문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예. 근데 왜 어떤 조사가 근데 당시에는 과학 수사가 굉장히 미비했었죠. 80년대니까. 그러니까 아마 젊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심장마비였겠거니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좀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 수사가 미비해서 그렇게 여러 명이 죽어야 지금 사건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단독 범행. 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항상 이 범죄가 발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허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범죄자는 허점을 찾고 있고 경찰은 최대한 이 허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100%는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그 100%가 되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100%의 완전 범죄도 있을 수 없고 100%를 다 검거할 수도 없고, 하지만 최대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보다는 우리 또 일선에서 하는 분들이 더 고생이 많죠. 네. 제가 준비한 괴담은 네.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그 만화책이 있어요. 내가 본 미래라고, 일본 만화책인데 오늘 봤는데 그거. 서프라이즈에 예, 나왔죠. 예. 서프라이즈에 나오면서 네. 좀 유명해졌는데 이 만화가 얼마 전에 복간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출간됐는데 이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츠키 료라는 만화가인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고 은퇴도 좀 빨리 하셔서 이제 2000년대 오기 전에 은퇴하셨어요. 옛날 작가님이시죠. 옛날 작가님이 꿈에서 본 거를 만화로 그리신 거예요. 창작자들이 꿈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제 목류도 원도, 안견의 목류도 원도도 이제 자기 꿈은 아니지만 꿈을 그린 거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이런 것도 이제 꿈에서 영감을 받아서 소설로 쓴 거예요. 비교적 근처에는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꿈에서 그 기계인간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를 이제 서사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터미네이터 시리즈. 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만든 경우는 많은데, 내가 본 미래는 꿈 자체를 그렸어요. 그냥 자기가 뭘 더 붙인 게 아니라 가공 없이요? 예.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 자체는 보시면 좀 단촐해요. 일단은 만화를 만들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요, 작가인 타츠키 류가 원래 꿈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만화가들은 원래 메모를 되게 많이 해요. 만화가뿐만 아니라 소설가, 영화 감독 이러신 분들이 메모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꿈을 굉장히 자주 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맡에 항상 메모지를 두고 주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만 기록하는 꿈 일기가 생긴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언젠가는 이게 만화가 되겠지 하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꿈이란 게 금방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여기에 뭐가 적혀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을 때 이걸 뒤져보고 그러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꿈에 관한 것들을 몇 개 단편으로 작업했어요. 1996년도에 만화 제목인 내가 본 미래라는 단편 만화를 그려요. 단편 만화는 이제 약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꿈들을 꾸는지, 그리고 이런 꿈들은 어떤 식으로 현실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내용은 그냥 안 무섭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막 엄청난 미래를 예견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편 말미에만 잠깐 해일에 관한 얘기가 살짝 나오고 끝나요.
그러고 그런 작업을 연작을 했던 것들을 1999년도에 그때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마케팅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세기말이다. 그래서 그 책이 출간돼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작가님은 은퇴를 하시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 책은 지금 보면 좀 올드한 만화책이에요. 일단은 21세기가 되기 전에 20세기의 만화책이고 네. 그림체도 이제 소녀 만화풍이어서 잔인한 장면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냥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근데 마지막에 무서운 꿈을 꿨네? 그러면서 끝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 책에 관한 얘기가 다시 회자가 되는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던 만화책이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가 나면서 이 책의 프리미엄이 100배가 붙어요. 예, 그리고 자기를 사칭한 가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가 이런 꼴들을 볼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추가해서 새로운 판에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는 이 책이 나옵니다. 예, 이 책이에요. 사실 예언에 관한 부분은 딱 요 정도예요. 딱 요 정도. 나머지는 단편이에요. 그래서 앞쪽에는요 에세이 부분이랑 자기가 꿈에 대한 에세이 부분이랑 그리고 예언에 관한 2편의 단편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호러 만화들 위주로 짜여져 있어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 무시무시한 소문보다는 약간 기대치가 낮습니다. 이 만화의 내용을 보면요. 네. 내가 본 미래라는 모음집이잖아요. 이 제목과 똑같은 단편이 있어요. 이 단편이 중요한데 이 단편 내용은 자기가 어떠한 식으로 꿈을 꾸고 어떤 식으로 그것이 현실화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프레디 머큐리에 관한 꿈을 2번 꾸는데 프레디 머큐리가 죽는 꿈을 꿔요. 첫 번째로 꾼 꿈은 1976년 11월에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하기 전이죠. 그때 어떤 식으로 꾸냐면 TV로 뉴스로 이제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 소식이 나오는 거를 직접적으로 봐요. 꿈에서. 예.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1986년 11월 같은 11월이죠. 이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꿈을 꿔요. 이때는 동상이 있어요. 퀸의 동상들이 있는데 퀸이 4명이잖아요. 네. 나머지 3명은 퀸의 멤버인데 한 명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프레디 머큐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프레디 머큐리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깬 거예요. 이 꿈은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에 관한 꿈은 아니고 그냥 개꿈 같은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그냥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인 11월, 그러니까 1991년이죠. 그때 뉴스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이 대서특필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 첫 번째 꿈은 이제 예지몽인 걸 알았고 두 번째 꿈도 이상한 동상이 있었던 그 꿈도 예지몽인 걸 알게 돼요. 이 타츠키 료는 꿈을 이런 식으로 꿔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꿈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뭔가 두리뭉실하게 보여주는. 추리를 해야 하는. 예. 그래서 이 꿈을 자기는 상징몽이라고 부르는데 상징몽은 해석이 필요해서 그때는 이게 예지몽인지 몰라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꿈을 상징몽이라고 자기가 부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꿈을 이렇게 꿔요. 그러고 계속 기록했잖아요. 기록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해요. 아까 첫 번째 프레디 머큐리의 꿈이 76년 11월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꾼 꿈은 86년 11월. 10년. 10년. 예, 그리고 이제 5년 뒤에는 5년. 정말 프레디 머큐리가 죽는데 이제 5의 배수로 꿈이 반복되거나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꿈들도 살펴보니까 꼭 그런 거예요. 꼭 5의 배수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냥 신기하다까지가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해일 부분은 딱 여기 2페이지예요. 이 2페이지가 다예요. 왜냐면 이 만화는 96년도에 그려졌고 그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고 자기도 이게 예지몽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꿈이다. 근데 꿈의 스케일이 너무 크네 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꿈은 81년도에 꾼 꿈이에요. 81년도에 꾼 꿈을 96년도에 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뭔지 몰라. 앞에 있는 잔잔한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그려놓고 그냥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좀 스케일 좀 큰 거 이거 이루어질까 말까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도 저는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마을도 어딘지도 쓰나미의 원인이 뭔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꿈으로 끝날지 아니면 예지몽인 건지 이제 곧 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96년도에 그랬고 99년도에 마케팅 느낌으로 출간이 되고 그리고 묻혀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했던 5의 배수 2011년에 그게 벌어지는 거죠. 대지진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책이 이거 맞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시죠? 쓰나미가 이제 일본 동부를 덮치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후쿠시마 사건도 그때 일어나고 네. 그러고 나서 이 책이 화제가 됐을 때 이제 작가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가 꾼 꿈이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게 아닐지도 몰라. 오호.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꾼 꿈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남아있다는 뉘앙스로 완전판에서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면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11월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꿈에서도 11월에 꾼 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이 자기의 꿈을 이제 단편 원고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와 저물어가는 햇빛에 잠에서 깼다. 온몸이 축축했고 밤의 습기가 눅눅했다. 그리고 자기 옷은 반팔로 입고 있어요.
여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동일본 대지진은 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상으로 안 맞는 거죠. 자기는 계절도 좀 맞는 느낌이었는데 내 꿈이 이게 예지몽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계절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이에 꿈을 또 꿨다는 거예요. 뭐죠? 은퇴하고 난 이후에 꿈을 꿨기 때문에 나는 재앙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제 이 작가님이 그 전에 원고에서는 그 꿈에 대한 원고를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원고에서는 이제 꿈을 그린 그 원고를 그렸거든요. 되게 짧아요. 6페이지 정도 되는 단편인데 여기를 보면 앞에 2페이지는 쓰나미가 닥쳐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네. 근데 되게 이제 뭐 비명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분이 봤던 끔찍한 광경을 그리지 않아요. 소녀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니까 좀 예쁘고 좀 단정한 것들을 그리시는 분인데 그런 끔찍한 것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2페이지 그냥 짧게 글로만 돼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깨어나는 부분이에요. 해일 꿈을 꾸고 깨어나세요. 깨어난 다음에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와 저물어간 햇빛, 이거 여름 저녁쯤에 깨어나요. 그러고 나서 엄마를 가족을 찾으러 가야겠다면서 이제 집을 나서요. 저녁 시간이니까 나서 이제 밖을 나왔는데 뭐 먹을까 하면서 이제 나와요. 근데 나왔는데 뭘 보냐면요, 육교를 보는데 늘 보던 육교가 다리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되게 큰 지면으로 해서 그려놔요. 늘어난 게 뭐죠? 육교가 원래는 길을 건너가면 하나, 2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5개 정도로 늘어나 있어요. 만화에 한 3개거든요, 육교라는 게. 그러고 나서 늘 가던 제일 왼쪽에 있는 육교로 건너갑니다. 네. 건너가니까 늘 보던 역 앞에 풍경인데 묘하게 달랐대요. 조금 뭔가 이제 건물들이 배치가 조금 다르고 옷가게가 있는데 옷가게에 헌옷만 팔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새 옷이 없어요. 사람들도 그냥 피곤한 듯이 축 처져 있고요. 별로 없고 길거리에 차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좀 이상하다. 늘 보던 풍경이랑 다르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엄마랑 저녁 먹을 생각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 전에는 늘 보던 풍경이랑 묘하게 바뀌어 있는 풍경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풍경인 거예요. 하고 앞을 봤더니 이런 풍경이 있어요. 자기가 있었던 건물 뒤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뒤로 세 척의 배가 있더래요. 그 세 척의 배는 좀 유람선 정도, 한강에 있는 유람선 정도보다 조금 더 큰 느낌의 배고 이 배가 다리로 연결돼 있대요. 그 양쪽에는 이제 찌꺼기 같은 섬들이 있었대요. 그게 안개가 껴서 묘하게 보이진 않았는데 뚜렷하게 보였던 것들은 배, 그리고 배랑 연결돼 있는 다리,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한국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 그 다음에 뭐 인도인, 프랑스인 이런 식으로 보였대요. 그러면서 뭐야? 하고 있는 사이에 꿈에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몽중몽이었던 거죠. 첫 번째 꿈이 재난을 보여주는 해일 꿈이었고요. 요거는 작가님이 끔찍해서 그리지 않았어요. 이 만화 뒤를 보면 그런 잔인한 것들을 거의 안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꿈들을 꾸시지만 그런 표현에는 굉장히 좀 자제하시는 분이죠. 그러고 나서 그 꿈을 꾸고 이상한 기분으로 일어나서 꿈이 별로다. 엄마 만나서 밥이나 먹어야지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과정을 또 꿈으로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편은 2가지 꿈이 합쳐져 있어요. 앞쪽에는 직접적인, 아까 말했던 TV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죽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 그런 직접적인 거고, 뒤쪽은 상징몽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분은 특별히 해석하진 않았어요. 자기는 이 꿈에 대해서 특별히 해석하진 않았는데 앞쪽의 부분은 아마 내가 꿨던 꿈이 2011년을 뜻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라는 뉘앙스를 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육교라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될 일들이 많아졌다, 이런, 혹은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고비 그런 거네요.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다리가 많이 필요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건너갔죠. 건너갔는데 헌옷밖에 안 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헌옷이라는 거는 쭉 입던 사람들이 입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쌈무이님 없어지면 옷만 남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새 옷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좀 섬뜩하더라고요. 인간이 없어지는 거네요. 예, 사라지는 느낌? 그러고 나서 좀 묘했던 게 여기예요. 여기 다리 3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가 정박해 있는 거. 네, 그러게요. 이게 동양에서는 삼도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삼도천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길도 잘 쓰더라고요. 다리가 3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삼도천이라는 것 자체가 깊은 어떠한 물이라는 뜻인데 바다도 그런 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길도 잘 쓰고 있고 삼도천 잘 쓰고 있고. 근데 왜 한국인이 보였을까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저의 창작입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일본 대지진 때 2만 명이 죽었어요. 맞아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삼도천 넘어, 그러니까 배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본에 일손이 부족해, 사신이 부족해, 너희 나라에서도 좀 도와줘, 이런 게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소름 돋았어요. 전 지구적인 재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기 다리 건너에서 일본을 도우러 온 다른 나라의 사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꿈을 꾼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저희 그냥 창작자로서의 그냥 그런 의견이에요. 실제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작품으로 하나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요즘에 예. 일본 되게 시끌시끌하잖아요. 예. 난카이 대지진. 네, 그 네. 난카이 대지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뇌피셜로 정말 그 물이 조금 많이 덮치거나 그러한 일들 때문에 뭐 수단들이 많이 사라져서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이 좀 힘들게 돼서 배 쪽으로 뭐 사람들이 구호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네, 뇌피셜 아닌 뇌피셜이 네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그 물이 넘쳐서 공항 그 활주로가 사라지면 네, 그 배밖에 없잖아요 비행기가 못 수단이. 되니까. 네. 이 단편도 되게 어릴 때 그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뭘 알고 내가 이상한 꿈을 꾼다 정도의 느낌만 지니고 있을 때, 어린 작가일 때, 그리고 자기의 꿈이 잘 맞고,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좀, 이 작가님이 좀 영적인 거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깊이 이해를 하게 됐을 때는 절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이해하고 그렸던 작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리뷰들이 별거 없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잔인한 장면, 헤일이 사람들을 휘몰아치는 그런 장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작가님 설명 듣기 전까지는 이 책을 표지만 봤지 내용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히 뭐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네요. 예. 저희 작가님이 은퇴하고 나서 일본에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걸 가지고 또 돈벌이하는 자기를 사칭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고 이제 혼란을 안 주기 위해서 다시 복간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내가 꿨던 꿈이 남아있는 재앙이었지 몰라 플러스 후지산이 폭발하는 꿈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후지산에 관한 꿈은 상징몽 같았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 꿈도, 헤일이 있는 꿈도 어느 정도는 상징몽으로 실제 벌어지지 않는 상징몽으로 끝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남겨둡니다. 만약 그런 대재앙들이 상징몽 계열로 나왔다면 경제대공황 같은 거라고 해요. 그쵸. 예, 사람이 막 죽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통이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뒤쪽은 그냥 작가님 그전에 그렸던 약간 호로틱한 단편들이. 저는 아까 그 작가님 해석에서 그 헌옷이 등장했잖아요. 네. 그 배가 떠 있고. 전 거기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금 만약에 난카이 대지진이 오면 진도 9 이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와버리면 일본 나라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가 된답니다. 거의 가난한 나라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헌옷이 그걸 암시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헌옷밖에 입을 수 없는 상황.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언과 관련된 만화가 있거든요. 웹툰 중에서도. 혹시 스틸레인이란 만화 아시나요? 그럼 영화 강철비는 강철비 알지? 아, 강철비. 아, 예. 네. 강철비 원작이 스틸레인인데, 이 만화가 연재되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 만화 내용이 북한 지도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소동이 벌어지는데 양우석 작가님이 연재하시던 중에 정말 그 일이 벌어져요. 예. 만화 속에서 있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요. 그러면서 어떻게 쪽집게냐, 어떻게 알고 그린 거냐, 그런 인터뷰가 있고 그랬는데, 네. 원래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은 작가들은 연재를 접어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재 마무리쯤에 그 사건이 벌어져서 연재는 그냥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영화도 잘 됐죠. 근데 이 양우석 감독님이 촉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1000만 영화도 찍으셨잖아요. 변호인. 아, 그래요. 예,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사건과 그리고 만화에서 있었던 일이 예언처럼 벌어졌던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심슨 같은 경우는 이제 길잖아요. 심슨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만화나 이제 창작물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연재를 해와서 그런 게 아닐까, 얻어 걸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분량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노스트라다무스가 2025년에 교황이 자연사한다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2025년 올해 교황께서 선종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 언제 예언한 거예요? 저게 잘 안 맞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게 시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해석하게 나는. 예, 되게 이제 둘러둘러 이야기하고,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원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고 이제 글도 좀 알고 이런 식이어서 요거 자체가 좀 지식인들이 좀 재밌어하는 어떤 유익거리 같은 거기도 했나 봐요. 모여가지고 이거 퍼즐 맞추듯이 추리해보고. 놀만한 게 없으니까 저런 거 돌아. 네, 노스트라다무스 자체도 예언서로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미 예언서가 출간됐을 때부터 베스트셀러였대요. 근데 이런 예언들이 무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기누설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예지몽을 꾸신 분은 무당이 아니라 일반인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신도 그게 예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뭔가 아직 아리까리하기도 하고, 일단 무당이 아닌 시점에서 본인이 겪었던 뭐 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내세웠을 때는 그거는 청기누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신령님들의 말씀을 딱 듣고서는 이렇게 내뱉었던 것들은 정말 그게 청기누설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지몽으로서 그래도 높은 뭔가 이제 꾸신 게 아닐까. 아니, 그 이분이 타츠키료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아주 유명한 무당이 됐을 수 있겠네요. 신기가 있으면. 근데 이제 또 그게 정말 무당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갈리겠죠. 그냥 일반인으로서 살면서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예지몽을 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인들도. 그럼 이분이 촉이 좀 좋으신 분이거나 촉이 좋거나 혹은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하신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생 중에서도 뭐 이러한 무업을 갖고 있는 기억이 있다든지 기억은 아니더라도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있는 분이죠. 뭔가 있으니까 예주몽을 꾸죠. 저도 오늘부터 꿈을 좀 기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혜령님께 어떠한 공간에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가능은 한데 좀 걱정이에요. 왜요? 제가 이렇게 방법을 말씀드렸을 때 혹여라도 이 방법을 따라해서 안 좋은 일을 겪으실까 봐. 왜냐면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 빙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재미로만 들으시고 따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강령술 알려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실행하든 안 하든 본인 판단이니까 이것도 뭐 걱정이네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가 사는 공간에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집에 이렇게 가면은 정말 막 귀신이 있을 법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소름이 돋아 혹은 막 내 이 집에서만 들어서면 두통이 와 막 이런 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쎄한 공간이 딱 있어요. 주방이면 주방, 화장실이면 화장실 그러한 곳에 느껴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밀가루를 들고 가요. 밀가루를 바닥에 뿌려요. 그러고 나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가서 하고 불어요. 밀가루를. 그러면은 그 자리에 손바닥, 발바닥이 찍혀 있다 하면 귀신이 있는 집. 투명 인간 아닌가요? 근데 그 방향이 꼭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서 있는 방향으로 찍혀져 있을 거예요. 자기 쪽을 바라보고요? 네. 오, 근데 끔찍하네. 이게 확인되는 순간 깨우는 거예요. 알아봤다라고 알아봤다. 되는군요.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존재를 인식했다. 네, 인식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아이 컨택이 된 거구나.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젓가락 수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젓가락 수저를 어떤 통에다가 원형 통에다가 담아놔요. 흔들어요. 흔들면 이게 삐져나올 거잖아요. 근데 귀신 있는 방향은 꼭 한 곳으로 가요. 진짜요? 젓가락이. 그러고 나서 어느 지점에 딱 갔을 때 그게 문득이로 빠지잖아요.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제 걸로 안 하시면 안 돼요? 소름 끼쳐. 근데 이 방법은 저희가 진짜로 이제 무당분들께서 어느 집에 이제 갔을 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와, 신기하다. 처음 듣네요. 일단 2가지 방법 모두 다 하면 집에서는 쫓겨날 거는 같습니다. 와이프한테. 밀가루 뿌리는 순간 근데 진짜로 그러한 현상을 겪었다면 이제 큰일 났어요.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알아서 네, 알아서 책임지시길 걸르세요.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여행 가면 이제 콘도나 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 데서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강가나 우리 물 있는 데 가면 또 물귀신 많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있어요. 오. 우리 숙소에 가잖아요. 네. 그럼 창문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창문들 말고 북쪽 방향 있는 창문. 저기요? 서북, 동북, 북쪽 방향 있는 창문 하나만 열어놔요. 밤에 불을 다 꺼놔요. 그리고 촛불 한 자루를 구해와요. 촛불을 켜고 그 창문에다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촛불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귀신이 있는 공간은 창문 있는 쪽으로 꺾여 있어요. 꺾여요? 이렇게. 귀신이 있다는 뜻이. 왜냐? 귀신은 찬 성질을 갖고 있고 초는 따뜻한 성질이잖아요. 근데 따뜻한 게 찬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고 귀신 있는 쪽으로 이렇게 빨려가는 거야, 촛불이. 근데 신이 내리시면은 신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시기 때문에 촛불이 위로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귀신은 양 사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근데 창문 쪽으로 꺾여 있다면 그건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재미로만 들으셨으면 좋겠고
있고 이제 바다나 강에서 물귀신들 많아요. 왜냐면 물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물귀신이란 존재는 그 영역에 갇혀 있는 존재거든요. 못 나오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물귀신들이 봉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럼 봉인이 해제가 되는 건데 이런 물귀신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 목은 3개를 뽑아서 강가에 던져요. 네. 그러고 길게는 3일, 짧게는 하루 혹은 몇 시간 그 자리에서 그 내 머리카락 뽑았던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피축하고 소름이 돋거나 찌릿하거나 그러면 그 물귀신이 타고 온 거예요. 왜냐? 모근에는 내 DNA가 있잖아요. DNA의 기운을 타고 그거를 잡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단 몇 시간 만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길게는 3일이라고 했잖아요. 찾아와요, 집으로. 지금 근데 알려주신 방법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진짜 안 하신 게 맞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숙소 확인할 때 그 촛불 켜는 것도 그 불날 수도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했을 때는 책임 못 져요. 그렇죠.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걸 좀. 사실 그런 방법을 찾기는 어렵죠. 예. 지금도 충분히 너무 쉽게 던질 수 있는 행동들인데 말씀드렸듯이 귀신이란 존재는 알아채는 순간 빙의될 수밖에 없고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해요. 존재라는 게 그래요. 너가 나를 깨웠어? 너가 나를 알기 시작했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귀신의 영역은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사람이 사는 공간에 귀신이 있다기보단 이건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단지 어떤 사람이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귀신의 주파하고 맞았을 때 귀신을 보는 거예요. 느끼거나.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귀신을 잘 못 느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귀신을 깨울 필요는 없는 거다. 저희는 안 하는 걸로 일단. 깨우지는 않겠습니다. 이 세상도 힘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괴담을보다는 어떠셨습니까? 다들 무섭게 시청하셨죠? 우리 형사님 어떠셨나요? 오늘도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가지고요. 참 유익했던 시간입니다. 유익했습니까? 예. 밀가루? 예. 저도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 남이 주면 음료 같은 거는 거절하고 귀신이 어디 있는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배워갑니다. 쿠팡으로 밀가루 주문하시던데. 혜령님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무섭진 않았어요? 저는 무서운 거 없죠. 네. 늘 재밌기 때문에 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알찬 정보들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괴담을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포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로 공포사연을 보내주시면 아주 오싹하고 스릴 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괴담을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